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회사도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어서 각도기님의 분기 실적, 네. 본인의 점수, 뭐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스스로에게 지금까지 2020년 지금까지 투자 성적 2022년 2022년 1분기. 그렇죠. 기업들 분기 실적 내는 것처럼 A부터 F까지 학점으로 준다면 그지 같죠. 그지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F지. F F인데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E를 주는 걸로. E가 있긴 있나요? 대학교 성적에? 없죠. 대학 D, 나온 지 오래되니까 그런 걸 그럼 모르겠네. D 정도 되겠네. D 마이너. D 마이너. 네, D 마이너. 제 학점을 보는 듯해서 제가 시장 대비로는 조금 덜 빠졌는데 그 몇몇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이제 이 주식 더 이상 안 빠지겠어 하고 그 편입 비중을 왕창 높인 몇몇 계좌가 있어요. 네. 죽었습니다. 그 몇몇 계좌 한 열 몇 개 되는 계좌가 수익률이 훨씬 안 좋고요. 혹시 제 계좌도 그게 아니요. 다행입니다. 오래된 계좌들은 안 그런데 작년 후반에 들어온 계좌들 중에 이쯤 되면 충분하네 하고 이제 보통 편입 비중이 제가 한 종목당 많아야 7%예요. 근데 20%씩 심은 게 20% 30%씩 한 종목을 이제 많이 빠졌네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작은 회사는 아니죠. 보통 중견 보통 중견 회사인데 그 계좌들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어제 기준으로 마이너스 1분기 마이너스 4. 몇 프로 평균 그렇습니다. 네. 뭐 시장 대비는 좋은데 시장이 나빴다는 이유 말고 네. 내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왔을까? 그거는 매매 등신이니까 올랐을 때 안 팔은 거예요. 올랐을 때. 근데 약간 제가 이제 그 복기를 해보면 이번에 복기는 뭐냐면 상승장과 하락장 또는 횡보장의 대응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 그냥 저건 있죠. 제가 개인 투자자면 뭐 좀 잘 못 팔았어도 뭐 어때, 그냥 다시 올라올 건데 버티면 되지 라는 개념이죠. 괜찮아요. 개인들은 그렇게 하셔도.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중간에 플러스가 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편입 비중이 좀 있는 놈들이 작년 연말에 신고가를 찍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정 수준 현금화를 해주면서 수익을 확정 짓고 높은 수익률에서 50% 이상의 수익이 났으니까. 근데 욕심을 더 부렸죠. 옵션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주식을 살 때 사는 이유들 있잖아요.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면 주가는 이 정도 나야 되고 모멘텀이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나야 되는데 옵션이 또 뭐가 있어. 이렇게 그런 장치들을 하고 주식을 사는데 옵션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그 옵션의 배당이 아닌 다른 걸 네, 다른 옵션. 요거까지 풀리면 주가가 한번 슈팅을 하는데 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역시 예상외로 어그러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1월 달에. 그래서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죠. 그래서 수익이 뭐 50% 넘던 수익이 그냥 와장창 하고 그러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나빠졌고 그거를 잘 정리를 했으면 욕심을 좀 덜 부리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락장에서는 될 것도 안 된다. 상승장에서는 안 될 것도 되는데 하락장이나 장이 안 좋을 때는 될 것도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평소보다는 빠른 현금화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유연하지 못했구나. 상승장에 잘 버텨갖고 2배, 3배, 4배 먹는 경험을 아직도 내가 못 잊고 있나? 그러니까 사람이 참 둔한 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장사한 것도 아닌데 크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묘해서 상승장에서는 끝까지 이빨 꽉 물고 버티는 사람이 위너예요. 끝까지 그래서 먹고 나오는데 그 먹고 나오는 폭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하락장에서는 반도 못 갈 때가 많은 거죠. 가치가 있어도. 그게 하락장인 거니까.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면 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뭐 그다음에 쇼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더라도 가이던스 있잖아요. 지금 이렇지만 우리가 향후에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주식이 팍 오르잖아요. 네네. 이제 뭐 이미 지나갔던 분기 리뷰는 이제 그렇게 하고 각도기님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향후에 나는 이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너무 뻔한 가이던스고 말도 안 되는 가이던스일 수 있는데 올해 시작이 2,977이었습니다.
다음번 2977에선 좋을 걸?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 2977이면 근데 걔가 안 오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저는 아마 2877만 돼도 좋을 걸? 감독님 저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항상 어그러지던데. 아직 멀었잖아요. 2877까지 가려면. 그래서 이제 한 2,700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네, 2870 그러니까 100포인트 정도 벌은 것 같아요. 100포인트 정도 벌은 것 같은데 아쉽죠. 마이너스는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그래도 뭐 1년으로 놓고 보면 이제 한 4분의 1 정도가 지난 시점이니까 네. 아직도 기회가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은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좋은 박스권에서 이렇게 200~300포인트의 상간에 위아래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던 점하고 끝에 하고 그 지수가 같더라도 두세 번 이렇게 플럭체이션 변동성을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똑같은 예를 들어 2577로 했는데 다음번 연말에 2577로 끝났다. 그리고 몇 번 이게 있었다 휘청거림이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각도기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각도기님이 약간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계통을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뻔한 미국장은 재미없고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재미없고 저거는 내 실력을 증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좀 위험하지만 이게 코너링도 좋고 스릴도 있고 또 한탄도 하지만 약간 마약 같은 국내장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눈이 까막눈이라서 그렇죠. 그 눈이 까막눈이고 뭐 미국 제도를 모르니까 그러고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일반인들 수준에서 자료를 얻는다면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번 주 중에 몇 군데 전화 탐방을 하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막 이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기업들이 막 있잖아요. 마음에 확신이 오는. 시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네. 오늘도 주식을 사면서 던져라 막 이러면서 받아줄게 니들 모르지 이러면서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약간 변태기지. 아니 그렇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 그래 있는데 맞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플러스 났으면 뭐 무슨 얘기를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 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전히 그래도 나는 미국 시장은 안 가고 한국 시장에서. 아니 미국 시장은 그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 대단한 거예요. 남들 다 안 좋다고 하는 HP가 최근에 안 좋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제가 살라 그랬고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렇게 컴퓨터 회사들 안 좋다 그러니까 안 좋다 그럴 때 사는 거다 살라 그랬는데 좀 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 이틀 있다가 워렌 버핏이 샀다고 그래서 17%인가? 네. 그 껄껄은 항상 껄껄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미국 그거 중에 제가 그 HP를 후보로 올렸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쭤볼게 말 나온 김에 그 텍사스 그 기가 팩토리인가 하면서 그 드론으로 막 이렇게 쇼를 막 했어요.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개 한 마리가 나오면서 안녕 뭐 이렇게 이제 끝났거든요. 네네. 도지코인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모르니까 거인의 안 되니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도지코인과 테슬라가 최근에 트위터를 샀으니까 주식 잘한다 그러셨으니까 주식 잘하죠. 트위터 얘기도 최근에 많이 했어요. 트위터 사고 그리고 워렌 버핏이 HP를 샀다니까 그렇게 세 개를 이렇게 묶어서 사면 그 거인들과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좋은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미친 생각인가요? 버크셔를 사면 되죠. 가장 편한 방법은 버크셔를 사는 거고 테슬라는 이제 할 말이 많은데 도찌를 할 수도 있어요. 도찌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안 되니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라는 거는 좋은데 거인의 방법에 올라타야죠. 거인의 방법에 올라타야지 거인의 주식에 올라타는 건 좀 늦을 수도 있고 도대체 얼마에 샀는지 모르잖아요. HP를. 그래도 뭐 크게 비싸게는 안 주고 샀지 않았을까? 주가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제 HP를 소비재로 여기는구나. 이분들은 소비재만 하는 분들이니까 드디어 컴퓨터를 일상적인 우리가 비누나 샴푸 쓰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셨구나. 그리고 또 약간 색깔이 변하게 느꼈던 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확실히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 그러니까는 석유회사 쉐브론은 정말 버핏의 작품 같은 느낌 드는데 HP는 그 밑에 그 후계자들 후계자들의 작품인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리고 애플도 후계자들의 작품인 거죠. 설득을 했겠죠. 이거 소비재다.
버핏님 이건 소비재입니다. 그 옛날에 사셨던 시즈캔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하고 샀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HP도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러면 모두가 안 좋다 그러잖아 지금. 그때 사잖아요. 그건 참 많은 것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일깨워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로 가서 일론 머스크는 좀 다른 사람이죠. 버핏과는 전혀 색깔이 달라요. 관종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이미 관종 다 받고 있죠. 온 세상의 관종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기업가잖아요. 네. 그게 일단 가장 틀려요. 버핏은 지주회사 회장이긴 하지만 투자하는 지주회사 회장이고 이 사람은 기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첫 스타트가 페이팔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그 동생하고 같이 해서 그걸 이제 팔아서 그게 이제 페이팔이 된 건데 그때 이제 큰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다르냐면 워렌 버핏은 기업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현금 흐름을 주고 꾸준히 과거에도 잘했고 앞으로도 그래서 잘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골라서 사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그 회사를 편입시키는 것 좋은 회사를 편입시켜서 훌륭한 경영자가 있는 좋은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를 내 회사에 편입시켜서 전체 순자산을 늘리는 쪽으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의 성향으로 바뀐 거예요. 투자의 성향이 그런 개념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자본시장을 이용할 줄 아는 기업가다. 그게 달라요. 버핏은 자본시장을 이용한다기보다도 시장의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시장의 그 어떤 과도한 상황에서 잘 참았다가 현금을 쓰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이용하는 거지만 머스크는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고 자본이 어떻게 모이는지를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 해서 그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그 생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군침을 흘리고 투자를 해주고 이 논리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이용할 줄 알아요. 이용할 줄 압니다. 그게 달라요. 우리도 그러니까 똑같이 네. 머스크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지만 이용할 줄 아나? 이런 마음.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또 이제 도지 떴다고 네. 도지코인으로 다 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또 노리는 걸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 근데 그 지난번에 자사주 매각도 그랬지만 그런 그 자본시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잘 이용해 먹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호혜적이거나 아니면 그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를 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사업 잘하고 그런 걸 잘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면서 그 인기를 잘 이용하면서 회사를 키워가고 유상증자도 했잖아요. 과거. 그러면서 이제 벌떡 또 일어나게 된 계기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지 그래서 또 신기술을 만들어서 새로운 그 호기심도 많고 새로운 세상을 바꾸려는 변혁적인 의지도 많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진취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지 그 멋있음이 호혜적인 것까지 연결되면 투자자들은 말려요. 네, 말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띄워놓고 팔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너무 좋아 이러놓고 사람들 확 하면 거기다 그냥 다 때려버리는 거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네. 아마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건 각자 알아서 잘 네. 이제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요즘 가장 큰 이슈 너무나 많이 듣던 주식 조금이라도 한다는 사람은 뭐 장단기 금리 이런 얘기를 네. 굉장히 이제 많이 듣는데 그 얘기를 평소에도 많이 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년, 10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3년, 3개월. 3개월, 10년으로 10년. 보는 게 맞다. 또 어떤 분은 2년, 듀크대 교수인가 그분은 2년, 10년을 보더라도 그거는 잠깐 보는 게 아니고 분기 동안 계속 내려가 있는 거, 그걸 확인해야 된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동기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꼭 그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지금으로서 볼 수 없다라는 견해인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이 정도가 되면 경기 침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라는 기준과
미국에서 금리를 각동기님께서는 몇 프로까지 올릴 걸? 아까 제가 그 최근에 김영희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김영희 교수님은 2% 초중반대까지 올리고 그리고 나서는 물론 상반기에 0.5% 두 번씩까지는 본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미국 경기가 꺾일 거기 때문에 금리를 내년에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통틀어서 미국 경기는 진짜 어떤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네. 한번 다 각도기님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뭐 교수님들 경제학 하신 분들하고 겨루어가지고 이길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은행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은행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않냐. 요구불 예금 받아서 대출처에다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처는 신용대출은 1년이고 2년일 테고 많게는 뭐 3년일 테고 부동산 대출은 뭐 3년만 5년부터 시작해서 10년, 30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요구불 예금은 원가고 대출은 상품 판매 제조업으로 따지면 원가가 높아져서 상품 가격보다 높아지면 누가 물건을 팔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팔 수도 있죠. 당장에 현금 무릎이 모자르면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죽는데 하고 원발에 오줌 누듯이 할 수는 있겠죠. 네. 사업을 해보셔서 네. 잘 아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은행에서 대출 안 하겠죠.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빨리는 거고 시중의 유동성이 빨리면 돈이 떨어지니까 자본시장이 좋을 리는 없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뻔한 건데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세상이 유동성의 양으로만 다 결정되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유동성이라는 건 사실 후행적인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경기가 어떠느냐는 거죠. 아니 금리가 높다고 무조건 다 안 내나? 한국 70년대 금리가 12% 15% 이랬어요. 그 80년대까지도 그랬죠. 네. 근데 뭐 사업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됐나요? 우리나라 역대 가장 크게 성장했던 구간이에요. 80년대, 90년대. 예.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 성장을 잘하면 금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경기 성장률과 경기 활성화율이 떨어지니까 비싼 돈 주고 돈 빌려가지고 사업해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킨다. 은행 좋은 일만 시키니 아유 난 금리 높으면 아예 사업 안 해. 근데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게 진짜 돈을 엄청 많이 벌 것 같아. 막 20% 30%씩 벌 것 같아 영업이. 그럼 10% 이자 돈 못 쓰겠습니까? 쓰죠. 네. 일단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들어가셔야 이해가 되지. 막 사람들 매년 10년, 2년 뭐 해서 거기에 거기 그런가? 그런가 봐. 그렇대. 그리고 그거를 그냥 답처럼 머릿속에 그걸 외우시면 안 됩니다. 수학이 아니니까 맞죠? 이건 공식을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수업보다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거예요. 이거를 학자들이 가면 왜 학자들이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하냐면 말을 빨리 해야 되거든. 제가 이 학의 세계에 들어가면 말을 빨리 해서 나 다 아는 얘기니까 그만하고 빨리 다음. 그러니까 축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 안 좋잖아.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왜 장단기 금리가 안 좋은지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경기가 어떠냐 살펴보면 그럼 미국 경기를 어떻게 알 거예요? 일단 고용을 봐야 되겠죠. 고용을. 미친 고용이 나오잖아요. 54년 만에 68년 이후 최고. 요즘 뭐 말만 하면 뭐 30년 만에 40년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이 좋다는 건 경기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경기가 나쁜 건 뭔가요? 불경기라고 하면 직장이 없는 거 아닌가요? 실업률이 대표적으로? 늘어나고. 네. 그럼 불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가라앉혀야 된다. 근데 급하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게 금리 인상인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너무 가속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 거니까 브레이크를 밟은데 차를 세울 때까지 그냥 꽉 누를 것이냐 아니면 조금 깊이 밟을 것이냐 살살 밟을 것이냐 이 상황인 거잖아요. 금리 올린다는 게. 이제 거기에 휘적거린 대표들이 빅테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들이 월급을 너무 많이 올려줬어요. 미친 듯이. 50% 100%를 그냥 올려줘 버리니까 그것도 연봉 많은 애들을 50% 100% 올려주니까 나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뭐 네. 노란색이 올려주니 파란색은 우리는 뭐 이러고 네.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신규 개발자의 몸값이 기존 직원보다 더 높은 상황, 웃지 못할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과장님, 주임이 들어. 저보다 월급 작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다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거는 개발자가 품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개발자가 품기겠어요? 그 돈 주고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황도 일단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걸로 누르겠죠. 누르는데 도식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성장률이 지난 20년간은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금리를 세게 올리면 성장이 죽었어요. 도식적으로. 네. 진짜로. 지금도 그럴 건지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해봐야 된다. 해봐야 하는 거죠. 근데 연준이 저 정도 얘기할 때는 좀 늦은 감도 있지만 그 정도 밟아도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도 안 쓴다. 경기가 안 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구조적으로 조금 센 경기가 미국에 올 수도 있겠어요. 과열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버블이 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전혀 예상과 다르게. 예.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옛날 경기가 20년 동안 우리가 그 디플레이션 시대에 맞이했던 그런 경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인플레이션,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면 5월달, 6월달에 0.5bp씩 두 번의 브레이크는 밟을 거다라는 거에는 거의 동의를. 네, 높은 확률로 지금 뭐 5월달 확정이고, 그다음에 6월달도 한 반 정도는 50bp 올릴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월달은 그렇게 하더라. 그거 보고 또 6월달 그렇죠. 판단을 할 것이다.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 공급망 적체가 풀리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비철금속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딱 하나만 잡는다면 유가가 한 80달러대로 떨어지면 50bp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거 좀 안정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막 100달러 근처에서 계속 놀 때는 뭔가 찍어 눌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선엽 부장님께서 최근에 나오셔서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국이 이제 상하이를 생각보다 오랫동안 막고 있고 원유 수입은 한 15% 정도가 되지만 전체 뭐 다른 원자재 커머더티는 거의 한 50%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중국의 수요 둔화로 인한 네. 인플레이션의 방어 아니면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왜냐하면 상해를 막았다는 건 경기의 수도를 막았다는 건데, 그리고 백신의 효과도 썩 그렇게 만만치 않고 중국의 의료도 네. 우리나라 의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저 봉쇄를 하지 않고서는 사망률이 1% 정도로 만약 지금 그렇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되면 14억 인구에 1,400만 명이 만약 다 걸린다고 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한 1,400만 명이 죽으면 방법이 안 생기기 때문에 봉쇄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그러면 중국의 경기는 죽을 것이고 그로 인한 하강, 뭐 가격에 따온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5월달 이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맨날 저하고 지금 관시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오미크론에 우리가 경험해본 오미크론을 보건데 몇만 명 수준에서 끝날 게 아니고 이거 몇십만 명도 만만치 않고 잘하면 몇백만 명, 도시마다 몇백만 명씩 나올 상황인데 근데 그래서 셧다운을 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하이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걸 여러 죽습니다. 테슬라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 안 돌아가고 상하이 공장이 가장 큰 공장이기 때문에 그게 올해 최소한 50에서 70만 대 해줘야 되는 공장이거든요. 그거 안 되면 심각하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는 안 할 거로 보고요. 지금 뭐 잠깐만 맞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중국이 저렇게 안 돌아가면 유가는 떨어지겠죠. 예, 유가는 떨어져서 그러면 그 부분은 인플레이션 요인을 낮추는 요인이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20년과 21년도에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동남아가 안 들어가서 우리가 공급 적체를 받습니다. 예. 중국이 안 들어가면 공급 적체 없을까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이건 인플레 요소예요. 예, 이건 그러니까 인플레 요소와 디플레 요소 같이 붙어 있죠. 유가가 그래서 8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완화되겠죠. 특별히 공유가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슬슬 분위기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에그리플레이션 이거 큰일 났네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50bp 두 번 올린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에그리플레이션이 오면 이거는 되게 근원적인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럼 미국이 커버리지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과 남미가 커버리지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은 유가가 오르면 공유를 내릴 수 있을까? 기계로 다 농사지으니까. 브라질 있잖아, 브라질. 네, 브라질 있죠. 그래 브라질이 최근에 주가 좋아요. 저기 환도 아주 좋고. 사실은 미국보다 더 좋지. 제 채권 투자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계속 아직도 뭐 플러스가 안 되는데 채권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갖고 되게 기뻐했습니다. 화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죠. 유가가 떨어지면 에그리플레이션은 일부 완화가 되어서 그 부분은 막아줄 수 있는 이제 연쇄 효과가 있죠. 유가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는 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화학 가격도 다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또 떨어지고 하는 게 너무 연쇄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 생태계들이 물류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고. 근데 저렇게 공급망 적체가 있으면 그 요인은 또 인플레 요소인데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건 도대체 중국이 섰을 때 공급망 적체 수준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동남아 섰을 때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하나의 태엽 시계 요즘 표현하는 게 세계가 그동안 한 개의 그 톱니바퀴와 태엽을 가진 시계였다. 근데 이걸 두 개로 분할하려고 한다. 이거에서 충격이 없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렇게 잘 맞아 들어가던 톱니바퀴에 뭐가 끼기 시작한 거죠. 코로나라는 막대기가 끼고 이게 멈추기 시작하니까 대혼란이 왔었어요. 여전한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대혼란의 시기에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기회와 아니면 생각을 좀 잘못하면 그래 이렇게 됐으니까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기름값은 오를 수밖에 없을 거야로 베팅을 했다가 그게 아니라 기름값이 떨어져 버리면 또 이제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미 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온 자리에서는 절대 베팅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보수적인 투자가 맞는 거죠? 그럼 투자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투자의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역시나 금리죠. 금리를 투자의 기준점으로 두고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제일 덜 다쳐요.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면 지금 뭐 한국 주식이 싸니까 뭐 돈은 하나도 없고 주식은 몽땅이고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이면 현금 보유 비중 과거보다 확실하게 현저하게 높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뭐 1% 가면 어느 정도 올리고 2%를 향해 가면 또 어느 정도 더 올리고 주식이 좋다 할지라도 조금씩 금리의 상승과 함께 현금을 늘려가는 작업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럴 때는 월급 받으신 분들이 부러워요. 어쨌든 매달 돈 들어오는 물론 빠져나가는 것도 정해져 있지만 이게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은 들쑥날쑥을 워낙 많이 해갖고 그게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집에 가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투자의 결. 투자의 결. 근데 장사에서도 매우 마찬가지인 게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제 제가 화장품 쪽에 일을 오래 하고 다들 이제 그쪽에 많이 계시니까 화장품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다가 중국이 조금 막히기 전에 좋아지니까 가격이 조금씩 올랐나 봐요. 그래서 매달 이제 월초에 물건을 파시던 분이 계셨는데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으니까 물건을 좀 이따가 좀 이따가 근데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하던 대로 에이 그래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고 원래 내가 하던 대로 해야지 해서 싹 물건을 다 줬는데 한 분은 원래 그렇게 하시다가 그래 이거는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물건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야 라고 해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물건을 늦게 보냈더니 막혀버렸어요. 상해가 하면서 이분은 돈도 다 물건도 도착을 했고 돈을 받은 거고 이분은 지금 한국에서 물건을 이제 끌어안고 물건만 쳐다보면서 빨리 저 봉쇄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심각하네요. 그 결이 물론 때로는 뭐 합리적으로 판단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이익이나 작은 것들을 탐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진짜 실컷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안 풀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리스크 요인을 봐서 야 이거를 해서 먹으면 좀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이거 틀렸을 때 항상 틀렸을 때 생각해야 되는데 틀렸을 때 어느 정도 훼손돼 이러면 상관없지만 이거 존폐의 기록 이건 아니죠. 예전에는 이렇게 어디가 봉쇄가 되고 이러면 해운회사들 주가가 오르고 이러던데 지금 최근에는 좀 떨어지고 또 어찌됐든 간에 뭐 기름값도 안정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기름 거 아닌지. 아니 이 개인적 판단이 물건 공유나 뭐 곡물 가격들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만약에 지금 고점이고 떨어질 거. 그러면 식품 회사들을 사놓으면 일단 가격은 올리고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마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냐? 않을까? 그리고 물류가 어쨌든 막혀져 있으니까 해운 회사 쪽에 또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은 각국님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습니까? 음식료 같은 경우는 좀 궤적이 다른데요. 지금 보면 완제품의 가격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는 거죠. 이건 아주 인플레이션의 최고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 진짜로 계속되고 연말 내년까지 된다면 음식료는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동안 높아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중간재들 중에서 가격 전가 못 시키는 놈들이 꽤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곡물값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더라도 얘네들은 그걸 전가시킬 수 있거든요. 계속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안 먹고는 못 사니까. 그래서 음식료 중에서도 필수제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근데 지난번에 라면 가격 올릴 때 보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올렸잖아요. 한 번 올리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게 올라갈 거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가격 올라서 이런 미친놈들 안 써. 이렇게 되지만 그래 뭐 오를 때 됐지 뭐. 이게 받아들이는 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음식료는 오히려 먹힌다. 오히려 중간재 만드는 애들이 그걸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래도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를 하고 뭐 13조 정도 예상하다가 어닝 서프라이즈는 항상 뭐 역사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 떨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적을 아직 100% 다 드러나지는 보니까 생각보다 핸드폰이 마진이 잘 팔리고 마진이 괜찮았어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부품 회사들은 죽었다라는 얘기. 부품 회사들 별로 주가가 좋은 것도 있지만 뭐 별로 지지부진하죠 지금. 마진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전가를 못 시키는 그렇죠. 그런 안 받아줬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급하다 이래서 안 받아줄 수도 있고. 근데 삼성전자 이제 휴대폰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삼성전자 또 얘기가 긴데 해요? 뭐 저는 시간 많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금 큰 틀에서 굉장히 큰 위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먼저 냄새를 맡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냐면 애플이 재고 관리와 그 뭐랄까 물류 관리에서 혁명적인 일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회사가 칩 하나를 2억 개, 3억 개를 찍어서 동일한 칩을 2억 개, 3억 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주문을 발주를 내는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없다. 지금 이게 상방통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휴대폰부터 시작했던 하드웨어의 변화, 칩 변화가 맥북을 넘어서 이제 맥 PC, 아이맥으로 넘어가고 스튜디오까지 갔어요. 완벽한 상방통합을 다 이뤘습니다. 그러면 일단 개수로는 휴대폰이 많죠. 2억대. 근데 얘네들이 이제 향후에 되면 이거저거 다 합치면 그것까지 하면 뭐 한 3억 개 정도 만들 수도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쉽진 않겠지만 그러면서 이쪽 생태계로 사람들이 점점점 넘어오고 구독 서비스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스마트폰만으로는 구독 서비스 하기 약한데 지금 뭐 걔네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구독 서비스 얘기가 나중에 차까지 나오겠죠. 그 구독 서비스 얘기가 나오는 거는 자기네가 영속적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담보하겠다라는 것과 그렇게 팔 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 상황이고 고급 쪽에서 도륙을 쳐서 다 먹었고 그래서 삼성은 IM 사업과 굉장히 위기죠. 근데 이건 삼성만의 잘못이냐? 아니에요. 이번에 GOS 문제도 결국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이기도 하냐면 구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글이 픽셀폰 만들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성과 빨리 협력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ARM을 사야 된다. ARM을 사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살려고 투자하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샀을 때 어떤 시너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이 사는 게 가장 시너지가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번 M1 아키텍처에서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M1 울트라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이제 뭐 엄청나게 높은 테라톱스를 통해서 두 칩을 한 개처럼 인식시키게 붙여놨잖아요.
그게 이제 무서운 기술인데 이런 기술까지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미 M1 칩이 발열 구조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설계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고요. 이미 애플의 칩 설계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가 있다. 지금 그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뭐 인텔도 이제 인텔 B값 지금 요번에 이제 신형이 나와봐야 하는데 인텔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줄 것이냐, 그동안 인텔이 보여줬던 것 같이 아니면 못 보여줄 것이냐,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사실은 애플이 ARM의 IP를 사용하긴 했지만 ARM에 의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다 만든 거예요. ARM은 그만큼 지금 인원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내부적으로 역량이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IP 팔아가지고 돈이 제한적이거든요. 큰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RM 진영을 살려야 돼요. 근데 구글도 우리도 뭐 우리가 뭐 애플에 뭐가 못 미쳐, 우리도 우리끼리 해 이래 버리면 골 때리죠. 네, 골 때립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뭐 구글이 칩을 잘 만들어 가지고 삼성한테 제공을 해준다면 뭐 그건 또 문제가 없겠죠. 근데 또 그렇게 안 돼. 사실 구글은 그럴 필요는 없거든. 지금 기기를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안드로이드 진영을 밀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구글과 삼성이 손을 잡고 이쪽을 뚫어야 되고, 뚫면 삼성은 또 여러 가지 부과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파운드리도 더 커지고 뭐 등등등 같이 다 따라올 거예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퀄컴하고 뭐 손을 잡고 ARM을 하든가 뭔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엔비디아가 그걸 못 먹은 거 봐서는 큰 회사들은 ARM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발열 GOS 발열 문제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퀄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엑시노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자체의 안드로이드의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삼성만의 잘못이 아니고 뭐 다른 중국 폰 가지고 샤오미 폰 갖고 하니까 꺼져 버린다던데 뭐 핸드폰이. 그러니까 이건 안드로이드 진영의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드로이드 진영의 분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이제 삼성한테는 요구되는 것이고, 그럼 도대체 애플은 왜 이렇게 강하냐라고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마진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청업체들이 신나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고도 영업이익률 보면 삼성보다는 또 월등히 높잖아요. 물론 그 서비스 부분 빼고도 발라서 보더라도 많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휴대폰 값이 훨씬 비싸잖아요. 훨씬 비싸잖아요. 할인도 안 해주고. 네. 할인도 안 해주죠. 할인도 안 해. 딱 가격도 비싸고. 딱 정해진 할인 어디면 코스코에서 할인해 준데 한 10% 할인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네, 그것도 물량뛰기로 사주니까 10% 할인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할인도 안 해주고 뭐 그러니까 뭐 많이 남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물류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혁명인 거예요. 똑같은 거를 계속 찍잖아요. 자동차도 예전에 아주 그 현대차 관계자한테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다이너스티라는 자동차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아, 예, 기억은 고급차 납니다. 중에 예. 그 약간 눈깔이 이상하게 생긴 자동차 있었는데 뭐 많이 팔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래 팔렸어요. 꾸준하게. 아주 오래 팔렸어요. 한 10년 넘게 팔렸거든요. 그 차가 모양도 비슷해. 그 라디에이터 그릴만 바뀌었어. 굉장히 오래 팔렸어요. 그게 엄청 현대차한테 효자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자동차를 새로 제작하려면 거기에 한 5천억이든 뭐 6천억이든 투자를 하잖아요. 네.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그리고 그걸 감가상각하지 않습니까? 감가상각한 이후부터는 팔면 마진이 엄청나게 남거든요. 감가상각을 다 끝내놓고 나면. 그 다이너스티가 그랬던 거예요. 감가상각이 이미 다 끝났고, 아마 외국에서 들여온 모델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본에서. 네, 그 감가상각이 금방 끝났고 파는 쪽쪽 마진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의외로 효자 상품이어서 많이 팔리지 않았지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효과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나온 그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야, 우려 먹어도 아직도 우려 먹냐 할 정도로 옛날 한 7, 8년 전 모델하고 똑같아요. 생긴 거 모양은 똑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디자인 비용이 또 듭니까? 뭐가 더 듭니까? 약간 색깔이 포터 색깔라는 색깔이잖아요. 색깔만 좀 바뀌는.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칩을 좋은 거 때려 박아도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싸게 만들 수 있는 법을 완전히 습득한 거죠. 그걸 또 누가 해요? 테슬라가 하고 있죠. 테슬라 지금 모델 변경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똑같. 소위 말하는 페이스 리프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개수만 늘어나면 마진이 이제 기하보 급수 이렇게 비용 증가는 정해져 있는데 이익 증가는 이렇게 되니까 폭이 커지면서 마진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잘 이용하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사요? 말아요? 팔아요? 삼성전자는 주가는 이번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싸고요. 1분기 실적 대비는 싼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 진짜 지겨워서 이제 DDR5 올해는 됩니다. 올해는 된 것 같습니다. 됩니다. 확실한가요? 아니 이미 나오고 있어요. 비싸서 못 사지. 2배 가격. DDR4에 비해 2배 가격. 우리 정인선 작가가 자기 DDR5 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비싸서 안 달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수율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수율 문제 조금 해결하겠죠. 생산성의 삼성이니까. 그러면은 그걸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번에 정인선 작가하고 대담을 하는데 아마 이 방송 뒤에 나갈 건데 얼마나 재밌냐면 서버에 도대체 2018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놀랬고 우리도 놀랬던 그 놀라운 실적 하이닉스 전사 영업이익률이 50%가 넘게 나오는 2018년이 도대체 왜 그랬느냐. 서버 하나에 박히는 D램 용량이 300기가 넘었답니다. 그러면 회사마다 그러면 그게 몇 개나 필요했던 거예요? 컴퓨터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한 대에 서버 컴퓨터 한 대에 350기가씩 박은 거예요. D램을. 하드 말고 D램. 우리 폰에서 4기가, 6기가, 8기가, 12기가 쓰던 그 D램을 폰 하나에 4기가 들어가요. 아이폰 아직도. 그걸 350기가씩 때려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였구나. 그랬구나. 그러니까 서버 시장이 열렸을 때 D램 시장이 안 좋을 것이냐. 서버 업체들, 클라우드 업체들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냐. 거기도 한 30%씩 마진이 나니까 빨리 소화시켜주는 게 더 좋죠. DDR5로 싹 바뀔 겁니다. 이번에 드디어 말은 말한데 제품이 출시가 안 됐던 그 제품이 이제 나오죠. 이번에는 진짜 같습니다. 지겨워 죽겠네 이거 진짜.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이제는 조금 네. 좀 이렇게 너무 비싸다 아니면 과하다 이런 투로 이제 오래 전부터 얘기 드렸죠. 네. 한데 그래도 이제 거기에 납품을 하는 회사, 2차 전지 큰 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나 이런 거 발표하고 주식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코스닥 시총 이제 1, 2위를 탈환을 했는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게 100조짜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3천억이 채 안 나는데 그 회사가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제가 알기로는 6몇 프로 정도 나왔더라고요. 과연 그거보다 더 나올 수 있느냐라는 10% 두 자릿수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의문 이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 앞으로 바이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 것들은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각도기님과 고유 편향이죠. 고유 편향이고 업종 편향, 자기 업종 편향이죠. 애널리스트는 자기 업종은 좋게 보여요. 안 그럴 수가 없죠. 자기 업종은 자동차 애널들이 자동차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보통 반도체 애널들이 반도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애널들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애널들이 말했던 걸 내가 철떡같이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냉정하게 봐고 실전에서 그걸 이용해 먹는 건 입장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럴 거냐는 건데 구조적으로 2차 전지는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이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것 때문에 LG화학하고 싸워가지고 옛날에 사고 친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이 TSMC 같이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럼 폭스콘처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봤다가 아주 우리 애너를 족을 쳤어요. 너 왜 그런 소문 내고 다녀? 내가 만든 얘긴데.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황당했었죠. 왜냐하면 셀업체들은 광산을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다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굉장히 무섭죠. 중국이 수직 계열화 과정들을 보면 구리광산 같은 걸 막 5년, 7년, 10년 전에 그냥 뭐 호주나 이런 데서 그냥 돈 엄청 주고 사버려요. 일단 그게 이제 내수 시장의 무서움인 것 같아. 우린 팔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한 두 답을 주고 사도 나중에 팔 수 있어. 요거 조금만 가격 올라가면 우린 다 수치 맞출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서 그냥 왕창 그냥 사버리는 거야. 비싼 가격을 주고. 그러면서 세계 광산을 그냥 다 완전 장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내수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이게 잘 팔릴까 말까? 적자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항상 하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빵빵빵빵빵 늘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안 늘어나는데 매출은 늘어날 겁니다. 매출은 그림처럼 계속 일어나면서 쭉 올라갈 거예요. 여전히 쇼티지니까 내년까지 쇼티지일 것 같거든요. 내후년부터는 모르겠어요. 내후년부터는 모르겠고 내년까지 쇼티지니까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마진율은 아무리 높아도 8%에서 10% 오기 힘들 거예요. 그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김현수 애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완성차 업체들이 왜 많이 주겠어요. 자기네 가격 낮춰야 되는데 테슬라가 가이드라인 내려준 게 있잖아요. 몇 년 후면 $80 킬로와트 시당 $80 선까지 떨어뜨리겠다고 하는데 $150에서 그 얘기를 했던 애 반토막을 내겠다고 했던 애들이니까 그건 마진 안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안 붙으면 우리는 이제 할 게 없죠. 규모의 경제를 못 이루면 죽게 되거든. 죽어버려요. 반도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규모의 경제를 도달하지 못하면 그 회사가 그냥 존재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규모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회사가 같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출은 느는데 마진은 고정 조금밖에 안 움직인다. 그리고 단짜리 수에서 움직인다라는 거를 보면 뭐 대충 상방이 잘 풀렸을 때 상방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않나요? 지금 상방 지금 있는 게 거의 상방의 가장 높은 위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개인은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뭐 투자하시는 분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고 저는 뭐 싼 주식 많은데 뭐 굳이 사람 많이 모이고 뭐 논란이 있는 주식에 굳이 있을 필요 없다.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모르는 종목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은데 뭐 굳이 뭐 유명하다고 제가 뭐 유명하다고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알아서 하세요. 그건 너희들 시장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난 모르겠고. 네.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고. 네. 근데 이제 저거는 조금 틀려요. 셀업체들은 셀업체지만 이 밸류 체인상 위쪽으로 가면 조금 더 많이 남죠. 그래서 양극재들이 더 좋은 거예요. 최근에. 양극재는 조금 더 마진을 더 많이 당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공장 증설하고 이런 거 보면 돈이 많이 들긴 많이 드나 봐요. 화학업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화학업체는 물량뛰기거든. 물량뛰기고 그다음 단가를 낮춰야 되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장도 커야 되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 막 공장도 많이 짓고 막 커지는 건 굉장히 좋은데 자기들끼리 막 치킨 게임해서 나중에 또 뭐 반도체 회사들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나라의 큰 세계 회사가 다 나름 돈 있는 그룹 계열사들이니까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돼야죠. 잘 될 건데 이제 하나 가장 걱정하는 게 터질까봐 안 터져야 되는데 중간중간 뻥 터지면 이제 그게 제일 큰 위험이에요. 그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네. 참 걱정입니다. 잘 되기를 제 주식 계좌를 걱정해야 되는데 왜 남의 큰 회사를 걱정해야 잘 돼야 되죠. 그래야 이거 한국의 미래 성장 강력한 동력이고 이거는 에너지 패권 변화이기 때문에 한국의 에너지 패권을 가진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반도체 가져봐서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마진이 안 남더라도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도륙되고 나면 또 다른 또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뭐 궁금한 거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또 와서 여쭤 보도록 하고요. 봄이잖아요. 네. 뭐 이 좋은 봄에 혹시 뭐 계획 있으십니까? 지난주부터 처음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 200km를 탔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탔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주말에 열심히 죽을 고비를 헐떡거리면서 넘으면 주중에 견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스케줄 잘 관리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일찍 미국 마감 전달하고
매주 이제 200km, 300km씩은 좀 타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좀 한 상태입니다. 네. 저도 뭐 세발 자전거라도 사갖고 네. 옆에 한번 따라다녀 볼 수 있도록. 네. 제가 좋은 코스는 많이 알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자전거를 사준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그건 가성비주의자이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늘어서 가격이 폭락하면 제가 한 대 사드릴게요. 지금 너무 비싸다 자전거. 딱 2배 비싸요. 딱 2배 비싸요. 저희가 샀을 때보다 2배예요. 그 저희가 너무 싸게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오래된 자전거니까 그냥 나도 이제 좋은 걸로 바꿔야지. 제가 원하는 모델이 나왔거든요. 12단 모델이 드디어 이제 나왔어요. 기간 가고 싶었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12단 모델이 나오면 당분간 안 바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꽤 오랜 기간 12단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면 10년짜리를 사기 때문에 사야 되겠다라고 그런 무선 기아가 나왔어요. 제가 분명히 애들한테 이거 분명히 나중에 무선 기아 나오고 와트수 다 측정돼 가지고 알아서 기아 자동으로 오토매틱 나올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곧 나오거든요. 곧 나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모델은 1,000만 원단이 다 넘어버려서 좀 참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전거 이렇게 많이 타신 분들을 자전거라고 안 하고 자전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약간 사투리 표현이구나 이랬는데 왜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차 가격이어서 그렇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전차 이러시던데 뭐 요즘 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뭐 봄이고 벚꽃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만개도 하고 벚꽃 비가 내리겠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살랑살랑 기분도 살랑살랑한데 저도 파마는 지난주에 한번 했고요. 네. 안경도 약간 베토벤 같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진짜 인플루언서의 그 어떤 그걸 갖춘 것 같아요. 요게 촬영할 때만 이렇고요. 네. 동네에 있을 때는 완전 장난 아닙니다. 원래 연예인들도 그렇더군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알아보던데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머리를 하고 안경 끼고 애들한테 보여줬다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냐. 뭐든지 변화는 고통이 따른다는 걸 새삼 느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각도기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